새벽 4시 반. 눈이 저절로 떠진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허리 통증이 나를 깨운다. 잠시 눈을 감은 채 이불 안에 더 있고 싶지만 현실은 그런 여유를 허락하지 않는다. 지금 일어나야 5시 반 첫 청소집에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킨다. 무릎은 욱신거리고 허리는 뻐근하다. 그래도 버틴다. 누군가는 벌어야 하니까. 남편이 사라진 지 벌써 5년이다. 그날 이후 나는 단 하루도 편하게 잠든 적이 없다. 처음엔 믿지 않았다. 사고였다고 했다. 신분증만 발견됐다고 했다. 시신은 없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를 죽은 사람이라고 불렀다. 죽었다고 정말 그렇게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걸까? 나는 아직도 그가 어딘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그런 말은 입 밖에 내지 않는다. 아들 앞에서는 더더욱. 엄마, 또 아침 안 먹고 나가. 승우. 내 아들. 24살. 알바 2개를 뛰며 등록금을 낸다. 내가 버틸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오늘은 좀 바빠서.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 지어 보인다. 미안하다 아들아. 나는 오늘도 괜찮지 않지만 괜찮다고 해야 하니까. 시어머니는 치매 초기다. 남편 사진을 붙잡고 우실 때면 그 울음이 나를 찢는다. 가끔은 나조차 남보다 못한 존재처럼 느끼시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나는 계속 같이 산다. 지켜야 할 사람이니까. 오늘도 새 집 청소가 잡혀 있다. 마지막 집은 분당 쪽 고급 빌라. 처음 가보는 곳이다. 오래된 운동화를 끌며 계단을 오르는데 이상하게 심장이 두근거렸다. 뭔가 이상했다. 하지만 이유는 알 수 없었다. 그냥 느낌이 그랬다. 그리고 그 느낌은 서재 문을 열자마자 확신이 되었다. 거기 책장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낯설지 않은 뒷모습, 등을 타고 흐르는 긴장감. 그리고 그가 돌아섰다.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심장이 멎을 뻔했다. 그는 나를 보며 말했다. 정희야. 그 목소리, 그 눈빛, 그 존재. 죽었다고 믿었던 남편 윤상도였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청소도구를 놓쳤고 시간이 멈춘 듯 숨도 쉴 수 없었다. 그날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됐다. 그날 이후 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청소도구를 든 채로 서 있었던 그 순간 내 안에 있던 시간이 송두리째 뒤집혀버렸다. 5년. 정확히 말하면 1837일. 그 오랜 시간 동안 나는 그 사람이 세상에 없다고 믿으려 애썼다. 죽었다고 생각하라고. 주변에서 친척들이 심지어 아들도 그렇게 말했다. 이제 그만 받아들이자고. 마음 정리할 때 됐다고. 하지만 내 마음은 한 번도 정리된 적 없었다. 그냥 봉인해 놓았을 뿐이다. 심장 깊숙한 곳에 그 사람이 어딘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가능성을 나 혼자만의 공간에 숨겨놓고 살았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왜 지금 나타난 건지, 왜 말도 없이 사라졌던 건지, 왜 우릴 이렇게까지 외롭게 만든 건지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았지만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저 눈물만 흘렀다. 미안하다. 정희야. 정말 죽은 줄 알았을 거야. 그 사람은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내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다. 하지만 나는 그 손을 뿌리쳤다. 5년이야. 당신 없이 우리 가족이 살아온 시간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했다. 나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어. 그 말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작게 숨을 토해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불 꺼진 천장을 바라보며 무수히 떠오르는 장면들 속에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다시 생각해보게 됐다. 그 사람이 돌아온 건 분명 기적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기적은 한편으론 너무 늦게 도착한 것 같았다. 그 사람은 다시는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쉽게 믿을 수 없었다. 5년이라는 시간은 단지 헤어짐의 시간이 아니었다.
그건 상처였고 결핍이었고 우리 가족을 갉아먹은 고통이었다. 그날 오후 우린 조용한 카페 한쪽 구석에 마주 앉았다. 낮인데도 커튼이 쳐진 창가 자리. 햇살도 시선도 아무것도 우리에게 닿지 않도록. 나는 마주 앉은 그 사람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바라봤다. 분명 낯익은 얼굴인데도 왠지 낯설었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다. 정희야. 내가 너희 앞에서 사라졌던 그날 사실은 죽을 생각이었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내가 일하던 회사 기억나지? 한성바이오. 거기서 개발 중이던 심장약이 있었어. 큐리스탑이라고. 시판을 앞두고 있었는데 임상 마지막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어. 나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다. 부작용이 심각했어. 사망 사례도 있었고 간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심부전증으로 진행된 환자도 있었지.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 사실을 보고했어. 숨길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그는 말을 멈췄다. 눈을 감고 길게 숨을 들이켰다. 그날 이후 내 책상은 사라졌어. 사내 이메일이 막혔고 출입증이 정지됐고 어느 날 낯선 남자 둘이 내 집 앞에 찾아왔어. 나는 그제야 이해할 수 있었다. 그가 왜 사라졌는지, 왜 죽은 척까지 했는지. 정희야, 그 사람들. 너희 이름을 알고 있었어.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내 몸이 오싹했다. 너랑 승우, 어머니. 그 이름을 꺼내면서 경고했어. 가족을 잃고 싶지 않다면 조용히 하라고. 나는 숨을 들이켰다. 그래서 넌 우릴 지키기 위해 사라졌던 거야?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 그땐 정말 미안했어.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는 꾹 참았다. 이해는 했다. 하지만 용서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했다. 그 사람의 이야기는 상상 이상이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그가 어떤 공포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알게 됐다. 그날 도망치듯 집을 나왔어. 지갑 하나랑 노트북 하나만 챙기고 무작정 차를 몰았지. 휴대폰은 버렸고. 그는 차분히 말했지만 그 말 속엔 분명히 짙은 두려움이 스며 있었다. 지방으로 내려갔어. 익명으로 여관에 묵고 메일로 외부 언론 몇 군데에 자료를 보냈지. 근데 아무 데서도 답이 안 왔어. 그 순간 나는 왜 그가 그토록 절망했는지를 조금은 알 것 같았다. 도움을 요청해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세상. 고발자는 언제나 혼자였고 회사는 크고 단단했다. 며칠 후였어. 국도에서 사고가 났지. 고의였는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어. 트럭이 내 차를 그대로 밟고 지나갔거든. 나는 무심코 그의 팔을 바라보았다. 남편의 팔에는 옅은 흉터가 남아 있었다. 그 상처는 그저 물리적인 고통이 아니라 그의 고독과 절망의 자국처럼 보였다. 정신을 잃고 쓰러졌는데 눈을 떴을 땐 시골 마을에 있는 작은 집이었어. 그 마을 어르신 부부가 날 살려줬어. 강 근처에서 쓰러진 나를 발견하셨다고 하더라. 그는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분들이 없었다면 자기는 진짜 죽었을 거라고. 신분도 없고 돈도 없고 뉴스에도 나오지 않았던 내 존재를. 세상은 그냥 없던 사람처럼 잊어갔어. 나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그렇게 나는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됐지. 나는 입술을 꼭 다물었다. 살아남기 위해. 그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던 거였다.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정부도 회사도 언론도 아무도 그의 편이 아니었던 시간. 그렇게 그는 5년을 살아왔다. 그림자처럼. 숨죽이며. 그리고 이제야 다시 내 앞에 나타난 거였다. 그 사람이 얼마나 부서진 마음으로 돌아왔는지 나는 그제야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듣고도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디서부터 위로해야 할지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도 몰랐다. 그저 손을 뻗어 그의 흉터난 팔을 조심스레 쓰다듬었다. 말보다 그게 먼저 나왔다. 나는 그날 밤 혼자 오래도록 고민했다. 그가 살아 돌아왔다는 기쁨과 그가 감당해야 했던 무게,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까지. 한성바이오, 큐리스탑. 그 이름이 내 마음을 무겁게 눌렀다. 만약 정말 그 약 때문에 누군가 죽었다면 그 진실은 세상 밖으로 나와야 한다. 하지만 두려움도 있었다. 그 회사가 얼마나 거대한지, 어떤 힘을 갖고 있는지 나는 잘 알고 있었다. 우릴 감시했던 사람들, 가족의 이름까지 알고 있었다는 협박. 그런 상대를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다음 날 그 사람을 다시 만났다. 그는 말없이 따뜻한 커피를 내 앞에 밀어줬다. 손이 많이 거칠어져 있었다. 그래도 그 손이 낯설지 않았다. 정희야. 너무 미안해서 같이 가자고는 차마 말 못하겠어. 그의 목소리가 참 조용했다. 그 조용함이 더 마음을 아프게 했다. 나는 고개를 들고 그의 눈을 바라봤다. 그리고 말했다. 같이 하자. 그는 놀란 눈으로 날 봤다. 잠깐 숨을 멈춘 듯한 표정이었다. 당신 혼자였잖아. 그동안 너무 오래 혼자였잖아.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했다. 이젠 나도 같이 갈게. 우리 둘이니까 예전보다 훨씬 강해. 그 사람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린 다시 손을 맞잡았다. 5년 만이었다. 서로가 서로의 그림자가 아닌 같은 빛을 바라보는 존재로 다시 이어진 순간이었다. 사실 나는 겁이 났다. 윤상도 내 남편은 분명히 진실을 말하고 있었지만 그 진실이 향하는 곳은 너무 크고 너무 위험해 보였다. 하지만 누군가는 시작해야 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의외로 아주 조용하게 찾아왔다. 청소업체를 통해 새로 배정받은 고객. 분당 고급 아파트 단지 40평형대 펜트하우스. 내가 들어서자마자 느낄 수 있었다. 이 집의 주인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소파엔 명품 잡지가 어지럽게 쌓여 있었고 주방의 조리기구들은 내가 이름조차 모르는 브랜드였다. 그리고 현관 옆에 붙은 명패. 한성바이오 개발본부장 최정만. 나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그 사람, 윤상도를 처음으로 압박했던 핵심 인물 중 하나였다. 심호흡을 3번 하고 나는 평소처럼 천천히 청소를 시작했다. 바닥을 쓸고 먼지를 닦고 욕실을 정리하며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 행동했다. 하지만 머릿속은 계속 돌아갔다. 혹시 무언가 남겨져 있지 않을까? 정말 그냥 눈에 띄는데 그런 게 있을까 싶었는데 2층 서재. 책장 한쪽 하단, 유리문 안에 꽂혀 있는 회색 바인다. 나는 원래 그런 걸 건드리지 않는다. 청소부는 남의 물건에 손 떼지 않는 게 기본이다. 하지만 그 순간 왠지 그 바인더가 나를 부르는 것 같았다.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꺼내 펼쳤다. 그리고 나는 거기서 믿을 수 없는 문서를 마주했다. 큐리스탑 임상 제3차 조정안 부작용 보고 비율 수정 관련. 수정? 보고 비율을 수정한다고. 나는 빠르게 스마트폰을 꺼내 페이지마다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손이 떨렸다. 심장이 요동쳤다. 하지만 내 손길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움직였다. 그날 나는 청소부가 아니었다. 진실을 캐내는 사람, 누군가의 목소리가 되어야 할 사람이었다. 사진을 다 찍고도 나는 바인더를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놓지 못한 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문서를 읽는 동안 내 몸에 흐르던 피가 식는 기분이었다. 부작용 보고율 수정, 임상 데이터 조정, 사망건 제외 합의안. 이런 말들이 정말 실제 제약회사 내부 문서에 존재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누군가의 생명을 다루는 일에 이토록 가볍게 조정이라는 단어가 쓰이다니. 나는 떨리는 손으로 바인더를 조심스럽게 책장에 다시 꽂고 소리나지 않게 서재 문을 닫았다. 그리고 그날 청소를 마치고 나와 곧장 그 사람에게로 향했다. 윤상도, 내 남편. 진실을 혼자 감당해온 사람. 우리가 만나기로 한 곳은 작은 한강변 공원 벤치였다. 사람들 왕래가 적고 CCTV도 드문 곳. 나는 가방 속에서 핸드폰을 꺼내 그가 볼 수 있도록 사진을 넘겨줬다.
하나, 둘, 셋. 사진이 넘어갈 때마다 그 사람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리고 네 번째 사진에서 그가 입을 열었다. 정말 이걸 내가 찍은 거야?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사진을 한참 내려다보다가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이건 그냥 참고용 수준이 아니야. 이건 회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자료야.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5년 전 내가 기억하던 바로 그 사람. 진실 앞에서 물러서지 않던 눈이었다. 이거 복사본 만들어야겠어. 그리고 이건 단순한 폭로로는 안 끝나. 피해자들이 먼저 나서줘야 해.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들었다. 피해자들 아직 남아있을까? 그는 조용히 말했다. 남아있어. 숨죽이고 잊힌 채 살고 있지만 그들은 절대 이 일을 잊지 않았을 거야. 그날 우리는 작은 커피 한 잔도 없이 긴 밤을 함께 걸었다. 서로 말없이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확인하듯이. 살아있었다고요? 그 남자가. 그 여자는 처음엔 나를 믿지 않았다. 당연했다. 그에겐 윤상도라는 이름보다 한성바이오의 실험약으로 딸을 잃은 가해자의 회사가 먼저였을 테니까. 나는 그 여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 사람이 말했어요. 책임지지 못한 과거를 바로잡겠다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이젠 절대 지우지 않겠다고요. 그 여자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우리는 조용한 찻집 구석에 마주 앉아 있었다. 유리창 밖에선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그 여자의 두 손엔 작은 사진이 하나 쥐어져 있었다. 검은색 교복을 입은 소녀. 잔잔한 미소. 저 아이가요. 그 약 먹고 열흘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아무도 우리 말을 믿지 않았어요. 병원도 회사도 언론도. 다들 말했죠. 우연의 일치일 거다. 체질 문제일 수 있다. 그렇게 우리 애를 그냥 통계 숫자 하나로 만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이 더 아프게 느껴졌다. 나는 핸드백에서 핸드폰을 꺼내 그날 촬영한 임상 데이터 문서를 보여줬다. 조작된 보고서, 삭제된 사망 기록, 의도적으로 누락된 사례들. 그녀는 화면을 바라보다 천천히 한숨을 쉬었다. 이제야 믿을 수 있겠네요. 그 사람 왜 사라졌는지.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라도 당신의 딸 이름이 통계가 아닌 사람으로 남도록 돕고 싶어요. 그 말에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잠시 후 아주 작게 말했다. 필요한 증언 제가 하겠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 꽁꽁 묶여있던 두려움 하나가 녹아내렸다. 진실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나는 그날 처음으로 진심으로 느꼈다. 그 사람은 내게 아무 말 없이 오래된 서랍장을 꺼냈다. 낡은 노트, 빛바랜 종이들, 그리고 낯선 이름들이 적힌 리스트. 이건 뭐야? 내 질문에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큐리스탑 부작용 의심자들. 그 당시 내가 몰래 따로 기록해둔 사람들 이름이야. 나는 잠시 말이 막혔다. 당신, 이걸 혼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회사 서버는 믿을 수 없었어. 분명 누군가는 지워버릴 테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수기로 적어뒀지. 이름, 증상, 병원 기록, 그리고 연락처까지. 나는 그 수첩을 조심스럽게 넘겨봤다. 그리고 그중 한 이름을 발견했다. 이 사람. 박기태. 이 사람도 부작용 피해자야? 그 사람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는 나와 함께 일하던 연구원이었어.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들었다. 내가 처음 큐리스탑의 부작용을 의심했을 때 처음으로 내 말에 귀 기울여준 사람이기도 했지. 그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 나는 숨을 삼켰다. 회사에서 말하길 해외로 이직했다고 했지만 나는 믿지 않았어. 그는 그렇게 도망칠 사람이 아니었거든. 그는 노트에서 오래된 명함 하나를 꺼내 보여줬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흔적이 이거야. 메일 주소 하나. 나는 그 명함을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럼 그 사람을 찾아야겠네.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가 살아있다면 우리가 찾고 있는 결정적인 열쇠가 그에게 있을지도 몰라. 나는 그 순간 이 싸움이 단순한 내부 고발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이건 진실을 지키려 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진 기록이고 누군가의 생존이 다른 누군가의 침묵 위에 세워졌다는 이야기였다. 이젠 우리가 먼저 흔적을 따라가야 한다. 사라진 사람들을 대신해서라도. 우리는 서울을 벗어나 지방 국도를 따라 오래 달렸다. 목적지는 충북 옥천. 박기태가 마지막으로 남긴 흔적 속 그가 일시적으로 머물렀다는 병원이 있는 곳이었다. 그 병원은 3년 전에 폐업한 곳이라고 했다. 주변에는 인적도 드물고 건물 외벽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다. 여기 맞아? 나는 차에서 내리며 물었다. 그 사람은 GPS를 가리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기태가 마지막으로 출입 기록에 남긴 장소야. 폐업한 병원. 유리문엔 임시유업이라는 종이만 덩그러니 붙어 있었고 안은 먼지로 가득했다. 우리는 뒷문을 통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실내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고 곳곳에 쓰다 남은 의약품 상자들이 굴러다녔다. 그러다 1층 옆 복도 기록 보관실이라는 문에 작은 열쇠 구멍이 보였다. 기태가 혹시 여기에 뭔가를 남긴 걸까? 그 사람은 말없이 호주머니에서 작은 다이얼 자물쇠 하나를 꺼냈다. 기억나? 기태가 우리 연구팀에서 자주 쓰던 실험실 코드. 나는 즉시 떠올랐다. 0427. 기태의 딸 생일이자 그가 늘 사용하는 비밀번호였다. 우린 다이얼을 돌려 자물쇠를 풀고 보관실 문을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 박스가 3개 정도 있었고 책상 위에는 낡은 CCTV 모니터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전원은 끊겨 있었지만 하드디스크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 사람은 조심스럽게 하드를 빼내며 말했다. 혹시 모르지. 기태가 이걸 일부러 남겨둔 걸 수도 있어. 나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서류 박스 안에서 메모지 하나를 발견했다. 거기엔 이런 글이 쓰여 있었다. 누군가는 기억해야 한다. 누군가는 끝까지 버텨야 한다. 손끝이 떨렸다. 박기태. 그는 도망친 게 아니었다. 숨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는 기록하고 있었던 거다. 언젠가 누군가가 이걸 찾을 거라고 믿으면서 우리는 복원 가능한 데이터가 있는지 전문가를 찾아 하드를 넘겼다. 복원에는 시간이 걸렸다. 기껏해야 몇 초짜리 조각 영상이 나올 수도 있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나는 하루 종일 손톱을 깨물며 전화기만 바라봤다. 하지만 그 사람, 윤상도는 달랐다. 그는 조용히 앉아 기태가 남긴 수첩과 메모들을 하나하나 정리했다. 중요한 건 흔적을 이어가는 거라고. 그는 늘 말해왔다. 그리고 이틀 뒤 전화가 왔다. 복원된 파일 확인 가능하십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사무실, 작은 모니터 앞에서 우리 둘은 무겁게 숨을 들이쉬고 플레이 버튼을 눌렀다. 처음 몇 초는 흔들리는 병원 복도. 누군가를 따라가는 장면이었다.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 한쪽엔 환자복 차림의 남성이 힘겹게 앉아 있었고 다른 쪽에선 담당 의사가 차트를 뒤적였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카메라 각도가 옮겨진 다음 한 실험실 내부. 누워있는 실험 대상자, 주사기가 팔에 꽂히고 있었다. 화면 하단에 찍힌 날짜는 5년 전 큐리스탑 임상 3단계 시험 기간. 그리고 주사를 맞은 남성은 10분도 되지 않아 전신 경련을 일으켰다. 화면 속 사람들은 당황했고 누군가는 무전을 쳤다. 하지만 그 누구도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았다. 그저 지켜보기만 했다. 그리고 영상은 마치 일부러 편집된 것처럼 거기서 뚝 끊겼다. 나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이건 고의 방치야. 윤상도가 중얼이듯 말했다. 실패를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조치를 안 한 거야. 나는 손끝을 감싸 쥐었다. 그 화면 속 남자, 그의 이름도, 그의 가족도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그를 우리가 기억하게 됐다. 그가 통계가 아닌 사람이라는 걸 이 영상을 통해 증명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걸 공개하자. 내가 말했다. 그 사람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래. 이제 숨길 수 없어. 영상을 공개하진 않았다. 아직은 이르다고 윤상도는 그렇게 판단했다. 하지만 그 영상을 본 몇몇 사람들에겐 익명으로 공유되기 시작했다. 기자의 메일함, 의료윤리 시민단체, 그리고 어떤 이름도 밝히지 않은 포럼의 관리자. 파문은 예상보다 빨리 번졌다. 이 영상 진짜야? 저게 만약 조작이 아니라면 한성바이오 끝장이다. 나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쏟아지는 댓글과 포스팅을 지켜보며 그저 조용히 숨을 죽였다. 그리고 그날 밤 문자가 하나 도착했다. 마이너스 당신 남편 윤상도 씨 맞죠?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위험한 얘기일지도 모르니까요. 번호는 낯설었다. 나는 곧바로 그에게 보여줬다. 그 사람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말했다. 내부 사람이야. 어떻게 알아? 내가 실종되기 직전 회의실에 들어가기 전날 밤 내 책상 위에 이 번호가 적힌 포스트잇이 있었거든. 나는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그땐 의미를 몰랐는데 이제 알겠어. 누군가는 그때부터 우리를 도우려고 했던 거야. 우리는 보안이 철저한 카페를 골라 비공개 미팅을 준비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녀는 나타났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검은색 코트, 그리고 낮고 단호한 목소리. 저는 조희현입니다. 윤 실장님, 그리고 정혜 씨. 이제야 얼굴을 뵙네요. 그녀는 한성바이오의 IR 담당, 즉 대외 이미지와 투자자 관리를 총괄하던 실무자였다. 이 영상, 제가 보기엔 회사 윗선 일부도 알고 있었던 걸로 보여요.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간단한 보고서 파일 하나를 보여줬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임상 3상 부작용 이슈 비상관리 지시 보도자료 방향성 논의 비공개. 그녀가 말했다. 전 처음엔 이걸 숨기라고 교육받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숨기는 쪽에 서는 게 더 두렵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윤 실장님, 지금부터 저는 당신 편입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균열은 이미 시작됐고 그 균열은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내밀었다. 두꺼운 크기의 노란 서류 봉투. 입구는 투명 테이프로 몇 겹이나 덧붙여져 있었고 봉투엔 작게 사본 외부 반출 금지 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말했다. 이건 회사 내부에서도 단 3명만 접근할 수 있었던 자료예요. 저도 원래는 열람 권한이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제가 그중 한 명이 됐어요. 윤상도는 망설임 없이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정리된 문서 파일들이 묶여 있었다. 큐리스탑 임상 3상 기록 보고서, 상급자 지시 회람지, 그리고 가장 마지막엔 삭제 대상 환자 리스트가 있었다. 나는 숨을 멈췄다. 그 리스트엔 병명과 날짜, 상태, 그리고 제외 사유가 적혀 있었고 가장 오른쪽 칸엔 담당자의 사인이 있었다. 그 사인. 그건 분명히 최정만 개발본부장 이름이었다. 이건 증거예요. 내가 중얼이듯 말했다. 그냥 의혹이 아니라 누가 지시했고 누가 묵인했고 누가 죽음을 정리했는지 고스란히 담긴 증거. 윤상도는 아무 말 없이 문서를 천천히 넘겼다. 그의 눈이 멈춘 곳은 환자 리스트 중 3번째 항목이었다. 이 사람. 내가 기억해. 그는 손가락으로 한 이름을 짚었다. 당시에 갑작스러운 경련으로 쓰러진 환자였어. 우린 원인을 찾으려고 했지만 윗선에서 그만하라고 했지. 그 순간 조희현이 말했다. 그 사람. 보고서상에선 퇴원 후 연락 두절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가족 진술에 따르면 그날 새벽 병원에서 사망했어요.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죽음을 보고도 기록하지 않았고 살인이나 다름없는 결과를 연락 두절로 적어 넣은 사람들. 이건 기자한테 넘겨야 해. 내가 말했다. 윤상도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지금은 아직
이걸 활용할 타이밍이 아니야. 나는 그를 바라봤다. 그의 눈은 맑고 단단했다. 우린 이걸로 검찰을 움직여야 해.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간다는 건 솔직히 말해 무서웠다. 하지만 지금 나 말고는 그 문서를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한성바이오의 고위 임원 최정만 개발본부장. 그의 집은 여전히 청소업체를 통해 관리되고 있었고 다행히도 그날 근무자는 갑자기 사정이 생겼다며 교체 요청을 넣었다. 나는 준비된 얼굴로 재킷을 걸치고 청소도구가 담긴 바퀴 수레를 끌며 그 집 초인종을 눌렀다. 띵동. 문이 열리자 중년의 남자가 나를 훑어봤다. 교체됐어요? 전에 오던 분은 어디 갔고? 급한 사정이 생기셨대요. 제가 대신 왔습니다. 나는 최대한 평온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는 별다른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2층 서재는 오늘 안 해도 돼요. 건드리지 마세요. 그 한마디. 오히려 단서였다. 오늘 안 해도 돼요라는 건 무언가 있다는 뜻이었다. 나는 천천히 1층 청소를 마무리하고 작은 소리를 내며 복도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갔다. 조용히 문을 열었다. 다행히 서재 안엔 아무도 없었다. 책장 구석엔 새로 쌓인 상자가 하나 있었다. 상자에는 폐기 예정 마이너스 문서 분류 전 이란 글씨가 쓰여 있었다. 나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장갑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서류들을 넘겼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찾았다. 큐리스탑 3상 사망보고서 초안 기한 후 미제출. 문서 상단엔 빨간색으로 보류 도장이 찍혀 있었고 하단에는 담당 부서 3인의 서명란이 비어 있었다. 그건 분명히 회사에서 제출하지 않기로 묻어둔 원본이었다. 나는 숨을 참으며 핸드폰 카메라를 켜 페이지를 하나하나 빠르게 찍었다. 문서 끝엔 이런 문장이 있었다. 보고의 부담이 내부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본건은 상무이상 회의에서 논의 후 폐기 여부 결정. 그 순간 누군가 현관문을 여닫는 소리가 들렸다. 청소 끝났어요? 나는 깜짝 놀라 황급히 문서를 원래대로 덮고 서재 문을 조심히 닫은 뒤 수레를 끌고 아래로 내려왔다. 네, 마무리 중입니다. 그는 휴대폰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수고했어요.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며 손바닥에 맺힌 땀을 닦았다. 문서를 확보했다. 이번엔 확실한 원본이었다. 이제 다음은 검찰이었다. 우리는 이만큼 모았다. 영상, 임상시험 조작 문서, 삭제된 환자 리스트, 그리고 회사 내부자의 증언까지. 이 정도면 누구라도 움직일 거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약속된 날 서울중앙지검 민원실로 향했다. 윤상도는 정장을 입었다. 5회 만에 꺼낸 양복. 소매 끝이 살짝 낡아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단단했다. 나는 복사된 증거 자료가 담긴 USB를 서류철에 꽂은 채 한 손으로 꼭 쥐었다. 그 한순간이 오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날을 견뎌왔는지 그 누구도 모를 것이다. 접수 창구의 유리 너머 담당 수사관이 무표정한 얼굴로 우리를 맞았다. 무슨 사건 관련이신가요? 윤상도가 나섰다. 한성바이오, 큐리스탑 임상 조작 관련 내부 고발입니다. 관련 자료와 영상 증거, 내부 증언을 갖고 나왔습니다. 수사관은 살짝 눈썹을 찡그렸다. 큐리스탑 그 약 허가받은 거잖아요. 이미 시판되고 있는 제품 아닌가요? 나는 순간 숨이 막혔다. 그 시판 과정이 조작됐다는 겁니다. 사망자 보고가 누락됐고 허위 데이터가 제출됐어요. 윤상도가 차분히 덧붙였다. 수사관은 잠시 우리를 바라보더니 말없이 서류철을 받아들고 내부로 들어갔다. 기다림은 길었다. 우리는 대기실 구석 의자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 사람, 윤상도는 묵묵히 창밖을 보고 있었고 나는 USB가 들어있는 서류철을 꺼내 가지러 올 사람을 기다렸다. 20분쯤 지났을까. 다시 나온 수사관은 의외로 빠르게 결론을 내렸다. 자료는 접수하겠습니다. 하지만 임상 관련 사망 건은
식약처 관할이라 검찰 수사로 곧장 전환되긴 어려울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사망과 조작이 확인됐는데. 내가 따지듯 물었지만 그는 고개를 살짝 흔들었다. 사망 인정 여부도 의료 소견 따라 다르고 조작은 회사 내부에 고발이 있어야 가능한데 음성만으로는 수사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모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위험을 감수했는데, 그저 음성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로 그 모든 걸 무시하는 건가? 윤상도는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 시작은 했으니까. 그날 우리는 작은 복사철 하나만 남기고 검찰청을 나왔다. 하늘은 흐렸고 비라도 올 것 같은 저녁 공기였다. 하지만 우린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니까. 그날 이후 검찰은 아무 말이 없었다. 접수했다는 말 외에는 어떤 연락도 어떤 반응도 없었다. 기다리는 시간은 오히려 우리를 더 지치게 했다. 윤상도는 매일 아침 노트북 앞에 앉아 새로 쏟아지는 뉴스와 커뮤니티 반응을 체크했다. 나는 그 옆에서 전화를 붙들고 피해자 가족들과 통화했다. 기자요? 예전에 연락했었는데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 영상 그게 진짜라면 우리 아들 이름도 꼭 남겨주세요. 그 목소리 하나하나가 내 가슴을 후벼 팠다. 그래서 결심했다. 우리가 직접 해야 한다는 걸. 그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직접 목소리를 내는 수밖에 없었다. 윤상도는 그날 그동안 모은 피해자 인터뷰 일부를 편집해 짧은 영상 하나를 만들었다. 타이틀은 단순했다. 나는 살아있었고 그들은 외면했다. 영상엔 이름을 밝히지 않은 피해자 부모들의 목소리가 담겼고 그중엔 내가 인터뷰했던 그 어머니의 증언도 있었다. 내 딸 병원에 들어간 지 열흘 만에 시신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병원도 회사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어요. 도대체 우리 애가 왜 죽었는지 아직도 몰라요. 그 한마디는 스크린 너머로 들은 나에게조차 숨이 막히는 고통이었다. 영상을 올린 첫날은 조용했다. 조회수 몇백, 댓글은 단 3개. 하지만 이틀째 되던 날 밤 댓글 수가 폭증하기 시작했다. 이게 실화라면 정말 끔찍하다. 이거 조사 안 하나요? 링크 퍼뜨립니다. 사람들 더 알아야 해요. 그 불씨는 그렇게 번져갔다. 누군가는 블로그에 영상을 옮겨 담았고 누군가는 트위터에 요약을 만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뉴스 플랫폼의 칼럼니스트가 이 영상을 소개했다. 우리가 외면한 죽음들에 대하여. 그 제목을 보는 순간 나는 눈물이 났다. 드디어 누군가가 우리가 말한 진실을 들어준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밤 윤상도는 내 손을 꼭 잡았다. 이제 시작이야. 우린 지금 세상을 흔들고 있어.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불씨였지만 그 불씨는 이미 누군가의 가슴 속에 옮겨붙고 있었다. 그날 아침 포털 뉴스의 한성바이오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우리가 만든 영상이 드디어 사람들의 눈에 띄기 시작한 것이다. 댓글은 수천 개. 의심과 분노, 공감과 확신이 뒤섞여 쏟아졌다. 이게 진짜면 제약회사 아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사망 보고 누락은 명백한 살인이다. 나는 화면을 보며 묘한 전율을 느꼈다. 세상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는 걸 이제야 실감했다. 하지만 그 움직임을 가장 먼저 눈치챈 건 역시 그들이었다. 그날 오후 한성바이오는 공식 보도자료를 냈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엄정 대응 입장. 그들은 모든 주장을 악의적인 음해로 규정하며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정확히 이틀 후 우리는 한 통의 내용 증명을 받았다. 보낸 사람 한성바이오 법무팀, 받는 사람 윤상도. 귀하의 허위 주장은 당사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였으며 허위 정보의 유포, 영상 배포, 피해자 조작 인터뷰 등 일체의 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나는 손에 든 종이를 내려놓으며 숨을 길게 내쉬었다. 고소하겠대 우리를. 윤상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일이야. 하지만 이렇게 빨리 움직일 줄은 몰랐지. 나는 불안함이 목 끝까지 차오르는 걸 느꼈다. 이러다 진짜 우리가 잡혀가는 거 아냐? 그는 조용히 내 손을 감쌌다. 정희야, 우린 도둑질한 적 없어. 죽은 사람을 기억하자고 했을 뿐이야. 그 말에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무섭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멈출 순 없었다. 우리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곳까지 와버린 것이다. 그날 밤 윤상도는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번엔 내가 직접 말할 거야. 뭐라고 말할 건데? 그는 모니터를 응시하며 짧게 대답했다. 진실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어떻게 거짓을 짓밟는지를 보여줄 거라고. 그 사람은 마침내 스스로 카메라 앞에 섰다. 조명이 켜지지도 않았고 배경은 조용한 방 한켠이었다. 그저 윤상도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세상을 향해 말하고 있었다. 내 이름은 윤상도입니다. 나는 한성바이오에서 품질관리실장으로 일했습니다. 큐리스탑 임상시험 도중 심각한 부작용을 발견했고 그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침착했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그 말들을 내뱉기 위해 그가 얼마나 많은 밤을 깨워왔는지. 나는 회사를 믿었습니다. 환자를 생각할 거라고, 기록을 숨기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틀렸습니다. 그는 조작된 데이터, 삭제된 환자 기록, 그리고 은폐된 사망 사례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도 말할 수 없지만 잊혀지는 건 2번 죽는 겁니다. 그들의 이름을 저는 지우지 않겠습니다. 그 영상이 업로드되자마자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게 진짜 고발이다. 누군가는 이렇게라도 말해야 해. 혼자 두지 맙시다. 우리가 증인이 됩시다. 그리고 그날 저녁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피해자 연대의 한 어머니. 지금껏 이름도 얼굴도 드러내지 않던 그 여인이 처음으로 기자회견장에 나타났다. 검은 정장을 입고 흰 국화를 손에 든 채. 제 이름은 김명숙입니다. 제 딸 박시우는 큐리스탑 임상에 참여했다가 열흘 만에 숨졌습니다. 순간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다. 하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말했다. 저는 윤상도 씨를 고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사라졌던 시간이 우리 가족에게 가장 절망스러웠던 시기와 겹쳐 있다는 걸 이제야 이해합니다. 기자의 손이 연이어 올라갔고 누군가는 울고 있었다. 그날 실명으로 진실을 말한 사람이 윤상도 혼자가 아니게 된 순간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 싸움의 끝이 어딘지는 몰라도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의 기억에 남게 될 거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다. 윤상도는 오랫동안 하나의 문서를 찾고 있었다. 그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그가 회사를 떠나기 직전 회의실에서 들은 단 한마디에서 시작된 의심. 최 대표님 결재까지 떨어졌대. 그 말은 단순한 내부 조율이 아니라 한성바이오 최고 경영자까지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그 문서의 존재는 어디에도 없었다. 보고 체계에도 없었고 메일 서버에도 정식 문서관리 시스템에도 없었다. 조작된 임상시험 보고서를 최준혁 대표가 직접 보고받고 결재했단 흔적. 그건 단 하나의 문서. 임상 3상 종료 요약 보고서 마이너스 회장직 보고용. 이라는 파일명으로 존재한다고 윤상도는 확신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다. 조희현 한성바이오 전 IR 담당자가 마지막으로 건넨 자료 안에서 그 문서가 발견된 것이다. 비공식 서버 백업본. PDF 파일 내부엔 익숙한 문구들이 차례로 이어져 있었다. 사망자 수 3건 외부 보고 생략건. 간 효소 반응 역치 상향 조정. 이상 반응 문항 제외 검토 권고.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서명란 최준혁. 붉은색 전자 서명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다. 나는 그걸 보는 순간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정의야 이거야. 그 사람의 손이 떨렸다. 그건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장했던 모든 진실을 가장 위에서 승인한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증명하는 열쇠였다. 우리는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증거들은 단순 고발 수준이 아니었다. 이 문서가 검찰에 들어가면 이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변호사는 그렇게 말했다. 윤상도는 문서를 바라보며 오래도록 말이 없었다. 그러다 조용히 중얼였다. 이제야 누군가의 죽음이 숫자에서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 나는 그의 손을 꽉 잡았다. 이젠 진짜 마지막 단계야.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끝을 보자. 최종 보고서는 검찰에 접수되었고 그 이후 일은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졌다. 한성바이오의 대표이사 최준혁, 개발본부장 최정만, 품질관리 책임자 외 3명. 모두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곧이어 검찰 소환장이 발부됐다. 뉴스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이 사건을 다뤘다. 신약 임상시험 조작, 제약업계의 충격. 죽은 자를 숫자로 처리한 시스템 책임은 누구인가? 언론도 달라졌다.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기록하고 있었다. 우리는 그날 검찰청 기자회견장 앞에서 또다시 마주 앉았다. 윤상도는 마이크 앞에 서서 말했다. 오늘부로 한성바이오의 진실은 더 이상 내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이 나라 제약 산업 전체의 신뢰와 윤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날 기자들은 박수를 쳤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메모를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드디어 큐리스탑은 시판 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정부는 재조사에 착수했고 의료윤리위원회는 임상시험 과정의 전면 개편을 발표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이렇게 세상을 움직인 것이다. 그 후로 시간이 조금 흘렀다. 윤상도는 피해자 연대와 함께 의약정의 재단을 만들었다. 조용하지만 강하게 그는 이름 없는 사람들을 기억하게 만드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오래 꿈꿔왔던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다. 매일 아침 직접 나물을 다듬고 국을 끓이고 하루에 몇 번씩 웃는 연습도 한다. 시어머니는 요즘 점점 더 웃는 날이 많아지셨고 아들 승우는 이제 우리 가족도 드라마 같아졌다며 농담을 던지곤 한다. 맞다. 드라마 같았다. 누구도 믿지 않았던 일이 정말 벌어졌고 우리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서로를 놓지 않았다. 나는 이제야 말할 수 있다. 그 사람이 사라졌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우리가 겪은 고통은 누군가를 위한 울타리가 되었다고. 그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고.